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우리도 호국 영령들과 영웅들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어제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특검법에 묻혀서 사실 조금 덜 주목받은 법안이 있는데,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특검법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이게 좀 크리티컬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어느 한쪽의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제 장치를 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독립적인 사정기관의 존재예요.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기관이에요. 그 얘기는 행정사무를 감사할 때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때 그렇게 원전 비리 공정하게 감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핍박받기도 했지만, 그럼 그렇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립적인 사정기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검찰청. 자, 우리가 보통 법조인 하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판사, 사법부는 독립된 사법부에 속해 있죠. 근데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많이 했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자꾸 자기 사람 밑에 사람들한테 충성을 시켜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마치 부하 부리듯이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총장, 검찰 이 자체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혹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의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제 통과된 저 법안대로면 앞으로 검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청구 없이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검찰총장이 내가 어떤 정말 사법적 정의, 의식을 가지고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력에 맞서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던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냥 대통령 말을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직접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검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은 징계가 무서워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뭐 당장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모두 전과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어지럽혀 온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인물들이 요직에 있으면서 범법을 저질러도 검사가 눈치 보여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아울러 검찰 길들이기, 이 두 가지가 실현됐을 때 가뜩이나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력까지 유지하면서 사법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괴물 정권이 진짜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답답한 것은 말이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야당이 너무 허접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민심은 천심이다. 정말 국민이 절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반을 주지 않았어요. 과반 획득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은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욕구가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제를 하고 싶어도 야당이 뭐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이 여당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능력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의 대표되는 얼굴들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과 같은 자중질환의 모습으로는 이재명 괴물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새로 꾸리고 정말 혁신을 하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꼼수 쓰는 거 보셨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우리 동반 사퇴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보도가 나온 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그 의원총회 뭐 비공개였죠. 의원총회 비공개 자리에서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김용태 위원장한테 이 보도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왜 동반 사퇴하자고 한 겁니까?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면 그걸로 끝인데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더라도 다음 원내대표가 들어올 때까지 자기의 권한은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에게는 대행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 대행 역할을 하지만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가 인선될 때까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친윤 세력들의 꼼수는 뭐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리고 그 자리에 친윤 자기들 입맛에 걸맞은 비대위원장을 또 앉혀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친윤들의 젖잘산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270만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은 이것은 완패입니다. 완패. 완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와 저쪽에서는 젖잘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70만 표 차이로 졌으면 완패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윤석열 차이의 10배잖아요. 10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또 젖잘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젖잘싸를 했으니까 내가 계속 권력을 이어가겠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뭐 지지율이 득표율이 한 20%밖에 20%대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같은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20%대로 나왔으면 젖잘싸고 뭐고 간에 그냥 그대로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친윤들의 젖잘싸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친윤들이 젖잘싸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젖잘싸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완패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40%가 넘었으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잘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차명진 의원이 뭐라고 올렸어요?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40 몇 프로를 얻었다. 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뭐 그렇게 온갖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40 몇 프로 이 정도면 잘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그렇게 올렸다니까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0% 넘게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로 좁혀준 게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TK, PK, 충청, 강원 싹 다 돌면서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렸습니까?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돼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합동조사 해줬고 마지막에 합동조사 할 때는 참 어이없지만 절까지 같이 해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 어떤 차점자가 그냥 차점자가 아니죠. 사기 경선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가 됐을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준 사람한테 이제 와선 또 욕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했다고. 도대체가 그 사람들의 이 뇌 구조와 정신 상태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홍준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한동훈만 걸고 넘어지고 비판을 합니까? 그렇게 정말 사상 유례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에 뛰어준 사람한테 왜 그럽니까? 네, 시온님, 아니, 저 제이킴님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거 몰랐나요? 네, 제이킴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이죠. 그쪽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또 욕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이 말이죠. 그동안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매너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착하고 사람이 너무 매너가 있으면 바본 줄 알잖아요. 저는 그쪽 세력이 아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지지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어떤 반대한다 혹은 이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엔진 우리 라이브 할 때 소개를 드렸죠. 국회 앞에서 우리 동료 시민들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 기자회견 한다고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원내대표 권성동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기자회견 그거 하나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 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내대표와 정치인들은 어떤 시민들의 이런 기자회견이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민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는 끝났어요. 이미 뭐 지난 거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시 어제 뭐 나와가지고 훌라후프 돌리고 턱걸이 하고 그러면서 뭐 당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지난번 대선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장관직 있으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자기가 출마했잖아요.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당권을 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뭐 의원들 시켜가지고 그 단톡방에 올리게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로 당대표 추대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의견 올려주시는 거를 정치인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고 335에 모여서 국회 앞에서 피켓 하나 들고 기자회견도 좀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직해서 연대해서 정치력을 행사해야만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뭐 소식 들어서 다 아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 지금 못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트럼프는 뭐 시진핑이랑도 얘기도 잘 뭐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이재명하고는 통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이재명은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거는 외교 결례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했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 이야기를 했다. 이거 제가 되게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가치 외교, 이 자유진영 외교의 큰 오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왔던 중국의 셰시하는 그런 태도, 이거를 백악관이 바보입니까? 그걸 다 스크린하고 있죠. 미국이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 국가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이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일일이 다 보진 않았겠지만 밑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전과 사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가 무려 12개나 되고 심지어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려서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됐다?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국민의힘이 바보짓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멀쩡한 사람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으면 이재명 이기고도 남았죠. 그죠? 사실 우리 지나고 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2주 동안 방송을 쉬었던 이유는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말이죠. 하루 종일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 뭐 자통당, 부정선거 음모론 이것만 비판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아예 안 한 거였어요. 그 옛날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절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안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으니까 다 얘기를 해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입니까? 시대 정신에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로서 정말 진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하고 대통령감으로 보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공사구분을 해야죠.
대통령감으로 맞아요? 김문수 후보 TV 토론하는 거 보셨잖아요.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얘기를 해도 그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설명도 잘 못하고 어버버하고 세상에 그렇게 토론 못하는 이재명, 이준석 후보 두 명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게 토론해서 쩔쩔매는데 나중에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단판을 짓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58% 당선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과반을 못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더 싫다 이겁니다. 이재명도 싫지만 윤석열은 더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뭔가 그림자가 짙은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우니 이게 되겠습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 한덕수는 더합니다. 한덕수는 그 꼼수 경선, 자기 돈 아끼려고 선거운동도 안 하고 계속 단일화하자고 떼쓰고 뭐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떼를 쓰는 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볼을 부비대는 이런 포옹, 그 사진 징그럽지 않습니까? 제가 징그럽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경선이 끝났으니까 정말 이 선거에 열심히 뛰어주겠다.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처럼 메시지를 줘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자꾸 눈물이 고이네요. 이게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코 감기, 목 감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서 좀 닦겠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슬프죠. 분노도 되고. 자,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은 우리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전화 계속 혈압만 올라가니까 그만할게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그 1등 공신은 누구다? 윤석열이다. 2등 공신은 친윤 세력이다. 그리고 친윤 세력의 농간으로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끝까지 윤석열 끊어내지 못하고 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렇게 선긋지 못한 김문수 후보에게 이번 대패의 책임이 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무슨 철봉하고 턱걸이하고 훌라후프 돌리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외교에서 거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왕따 당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기사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조중동 사설 아니에요. 한국일보 사설이에요. 한국일보는 말이죠. 약간 중도에서 조금 좌파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중도는 아니고 중도 좌파 성향입니다. 한국일보는.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상외교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아침 속보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 포함해서 9개 나라에다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환율 관찰 지정국이 누가 있냐?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이런 꼴로 가니까 제가 슬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 관찰 그 대상국이 된다는 거는 어떨 경우에 되냐 하면 그 대미 무역 흑자가 크거나 그리고 GDP의 3% 이상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거나 혹은 1년 중에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해서 GDP 규모의 2%가 초과하는 경우 그럴 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의 이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달러를 계속 매집하거나 그럴 경우에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달러를 계속 매집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냐 하면 말이죠. 자, 당장 미국하고의 교역에서 우리가 이제 수출주도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또 무역 수지에서 본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미국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그러면 근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것도 이재명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재명 잘못은 아니에요. 아, 이재명 대통령 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이재명 잘못입니까? 이건 이재명 잘못은 아닌데 앞으로 이재명의 잘못이 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 관계가 탄탄하고 좋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물론 그거 자체가 이제 제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조치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불신의 눈초리가 가득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말이죠.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환율 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야, 니들 너무 환율 방어하는 거 아니야? 어? 니들 인위적으로 자꾸 달러 너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좀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는 경고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프랑스의 투자은행 중에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있어요. 이제 줄여서 SG라고 쓰는데 아마 주식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SG. 이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비전은 이제 우리 어떤 기술 격차를 늘려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제 연간 3%씩 성장 궤도에 올리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뭐 한동훈 대표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면 뭐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공약대로만 간다면 우리 경제가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연말부터 좀 풀려갈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뭡니까? 호텔 경제학, 이른바 노쇼주도 성장. 노쇼주도 성장하고 엔비디아 30%.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비전 아닙니까? 이 노쇼주도 성장을 트럼프 행정부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엔비디아 30%를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직접 안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30%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야, 너 공산주의자냐? 바로 그럴 거예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가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정권에 넘어갔다. 딱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정말 시장과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해서 실리를 따지는 기업가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호텔 경제학, 노쇼주도 성장이나 엔비디아 30% 발언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게임 끝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본인의 철학과 소신 뭐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리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그 소득주도 성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원리는 뭐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농담 삼아 나오지 무한 동력 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이 뭐 바퀴 달린 자동차 수레 같은 거에다가 N극과 S극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N극과 S극을 이렇게 줄 달아서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N극, S극이 서로 이제 붙으려고 하니까 그 힘으로 계속 무한동력으로 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노셔주도 성장도 똑같고요. 그렇게 하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때까지 큰 사고만 치지 마시고 다음 정권으로 잘 이양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조국 전 대표가 어,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 총선에서 슬로건이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우리는 5년은 너무 길다라고 얘기합시다. 5년은 너무 길다. 5년 너무 길죠. 근데 뭐 몰라요. 지금 대법원 판결들이 지금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5개 재판의 판결이 다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금 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한 강수를 써가면서 어,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할 때 진짜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년은 너무 길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만약에 총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가지고 이제 중앙일보가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각 지역구 의석수 변을 해봤는데 뭐 이거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뭐 이미 정권을 뺏겼는데 이거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문제다. 문제죠. 문제인데 저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나라 망쳤죠. 지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대외지표, 경제지표 다 그냥 떨어졌죠.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연말 특수 누려야 되는데, 그거 장사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좀 회복도 안 되고, 가계부채 시달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게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자기 혼자 정신 승리해서 다 이기고 왔다. 라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조용히 성찰해도 모자를 판국에 자꾸 나타나요. 대선 직전에 그 정광훈 목사 집회하는 광화문 거기 대독시켰잖아요. 메시지 막 보내고 김문수 뭐 밀어달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표 많이 떨어졌을걸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또 두꺼운 친윤 그 주류들 얼굴 갈지도 못하고 사퇴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런 상황이니 아마 내일 당장 총선 실시한다면 말이죠. 국민의힘 한 50석이나 건질까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총선 실시하면.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산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이재명이 부산에서 40% 얻었어요. 40%. 그러니까 PK에서. 그러니까 영남 그중에서도 이제 PK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0%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곳에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서울은 강남 빼고는 아마 다 뺏길 겁니다. 자, 그런 시기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계획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이죠. 너무 위험해요. 너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특검, 그러니까
수사 범위, 그리고 파견 검사 숫자,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거의 검찰청 하나급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좋습니다.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수사 받아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못된 놈들은 깜빵에 보낸다. 그럼 자기와 자기 아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 어마어마한 내란 청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보수의 씨를 싹 말려버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특검을 해서 아마 그냥 막 후벼 팔 거예요. 근데 이번 특검의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 본 설명 드릴게요. 자, 이번 기사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인지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정해진 혐의, 뭐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번 특검에서는 말이죠. 인지수사를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번 참에 탈탈 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참에 탈탈 털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특검 후보자를 누가 임명하느냐? 누가 특검 후보자를 올리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올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어야죠. 작년에.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으면 그때 어떤 방향이 올라왔었어요. 김건희 특검 이런 거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특검을 했으면.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지금 특검 후보 자체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후보를 낼 수 있다니까요. 국민의힘은 그 언저리 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특검을 내겠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가장 탈탈 털어내서 완전히 씨까지 말릴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걸리겠습니까? 저기 한겨레 기사 제목이 나오죠. 국회 표결 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국회 표결 방해 행위 누가 좀 떨고 있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떨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 추경호 전화 통화하고 그 직후에 11시 27분인가 28분에 윤석열과 통화한 나경원 의원도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 다수의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친윤 세력들, 뭐 신동욱 대변인 같은 경우도 신동욱 대변인도 그날 국회 본회의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머릿수 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표결 방해 행위로 걸려서 이게 특검은 말이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걸어서 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3월 달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방송 시작한 그때쯤부터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친윤 세력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는 내란 프레임의 대선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란 종식, 내란 청산 작업으로 제일 먼저 정치 생명 끝날 사람들이 친윤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란, 비상계엄,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권을 찾게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줘야 니들이 내란 프레임에 쓸려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3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꾸준히 시청해주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반대로 했잖아요. 무조건 한동훈이면 안 된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 자승자박으로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내란 청산하면 그 친윤 기득권 세력들 싹 다 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태어나려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이재명에 의해서 청산당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썩은 가지를 도려내고 새순이 돋아오르게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뤄내야 합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쓸려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다음 지선도,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나서면, 누가 될진 모르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나서면 정말 옛날 그 박근혜 천막탕사처럼 진짜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원리 원칙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뭐 불법이 됐든 그것이 편법이 됐든 뭐가 됐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태 세력부터 싹 갈아엎고 정말 진짜 진심 어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이재명을 또 좋게 만들어 줄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 80%, 아마 이제는 한 90%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빨리 수사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거는 그 아마 구구 세력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찬성할 거예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빨리 되길 원해요. 그럼 얘긴 뭐냐? 김건희를 빡세게 수사를 하면 말이죠,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김건희 수사 빡세게 해서 김건희를 탈탈 털어가지고 김건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불법,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을 싹 다 까발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민이 좋아하죠. 국민이 좋아하니까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던 사람들도 야, 김건희 저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네? 아, 속 시원하게 하네? 그래, 이재명 이건 잘했다. 그렇게 해서 중간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꼴을 우리가 가만 앉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우리 스스로 끊어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고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 다 쳐내고 잘못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과해봐야 윤석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 이 사람 얼굴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동아일보 제목, 사설입니다. 권성동 뒷북 사태. 자, 뭐 이 사람 얼굴 우리 봐서 별로 좋을 거 없으니까 피디님 요 사진 내리시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남았다. 어떻게? 전당대회를 제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열어서,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처럼 뭐 자통당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뭉쳐서 그들만 투표를 할 수 있게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고 그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말이죠, 친윤 떨거지들부터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재명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위험에 처할 겁니다.
제일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한미 외교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 계속 나빠지고 그럼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때 그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뭐냐? 특검 쭉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못한 거 하나, 김건희가 잘못한 거 하나, 추경호가 잘못한 거 하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된 것도 억울한데 그걸 그렇게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행동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자 의견 들어볼게요. 예뇽님, 국힘과 국민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라님, 친윤들은 못 알아들어요. 걔들은 지들 배지밖에 잠깐만, 걔들이 야이가 아니고 아인가요? 걔들은 진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잘못 쓰신 게 아니고 걔들은 그 독스란 얘기네요. 도그즈, 독스. 지들 배지 생각이 없는 자들, 지들 배지밖에 생각이 없는 자들. 새로운 지도부는 힘들 듯이요. 압수수색 열어줄 수도 막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새로운 지도부 힘들겠죠. 힘들지만 끊어내야죠. 어렵지만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김미선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루하루가 길죠. 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재명 정권의 세상이 왔으니까 하루하루 뉴스 보는 것도 힘들고 자꾸 김민석 이런 사람 막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막 웃고 나오는 모습 보기도 밥맛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제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신 거 제가 정말 응원해드리고 정말 박수드립니다. 진짜예요.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연대하고 조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잘 도와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대하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서둘러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또 잘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